엄마 책 읽어주세요. 이제 부모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 시험에서 1등하는 아이가 아닌 자존감이 높고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부모님들의 고민이 예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의 저자 김종원 작가는 이러한 고민의 해답은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이란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쉽고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투자해 보자고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시작합니다. 인문교육 전문가 김종원 작가. 직업과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학으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상담하며 인문학적 소양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 인문학 수업을 비롯해 말의 서랍, 생각 공부의 힘 이외에도 다수의 책을 출간.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김종원 작가님과 우리 아이를 위한 인문학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는 거의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외딴 곳에 MBC가 있네요. 출구가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오잉?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딱 들어가잖아요. 보통의 이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고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라고 좀 낯설게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를 위한 또 하루 한 줄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제가 총 39권을 썼는데 그중에 제가 최근에 쓴 2권이 가장 빛나게 간직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책 제목에 항상 기적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책에는 기적이라는 말 꼭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바뀐다는 건 기적이니까. 그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잖아요. 네. 인문은 배우는 게 아니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배우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아니고 인문 라이프,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어야지 이제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을 아이가 실천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3권이 있는데 공자가 저자인 책과 괴테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저자인 책이 있는데 네. 그 3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책 쓰지 않았어요. 오, 그래요? 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 썼고 공자의 책도 대신 써줬죠. 왜 대신 써줬을까 생각해봤어요. 네. 그 스승이 제자를 사랑했고 그리고 제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담아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스승이 먼저 실천을 했어요. 그게 결국 제자가 스승의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인문학 수업이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고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을 먼저 실천하면 아이는 그걸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부모를 따르고 배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 모든 육아서적의 공통이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게 네, 인문학에서도 네. 이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고 필사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필사 문장. 문장 필사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 책 제목이 기적의 필사법이었어요. 아. 그래서 35개월 동안 썼는데 네. 처음에 쓰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한참 필사에 대한 책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 네. 시집 같은 거 필사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왼쪽에 필사할 문구 있고 오른쪽에 필사하시오. 맞아요. 이 반복이 편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출판사가 좀 약간 돈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나는 좀 어렵게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벌려면 어렵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필사를 할 문구를 정해놓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3개 던졌어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질문 던져가지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구하는데 3개월이면 쓸 수 있지 않았는데 그 질문 때문에 35개월이 걸렸어요. 와. 그 문장은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인용된 문구의 원전을 알고 싶다. 근데 이거 저는 인용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 제가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제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제 삶에서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인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 다 모두 다 진실 리얼하다는 것, 체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정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을 쓰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생각을 네.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진짜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너무 진짜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성 괴테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귀족이라는 지위를 30대 초반에 스스로 쟁취했기 때문이며 작가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 과학, 미술, 음악, 자연, 정치 등 수많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다. 10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하기 힘든 일을 괴테는 단 한 생애 동안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냈다. 그 비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성장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괴테의 아버지는 제법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황실 고문관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평생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이 귀족이 아닌 신분 때문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괴테가 성인이 되면 누가 봐도 멋진 직업을 갖고 귀족이 되어 이름을 빛내길 바랬다. 그래서 어린 괴테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과정교사가 있었고 과학부터 시작해서 문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했던 것이다. 나도 저렇게 부모한테 든든한 지원받으면 괴테처럼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린 괴테에게 다양한 공부를 시켰다는 지점이 아니다. 요즘에도 많은 부모가 괴테의 부모처럼 자식의 성공을 꿈꾸며 온갖 투자를 서슴없이 한다. 그런데 왜 그 모든 투자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부모로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괴테의 아버지와 내가 다른 건 무엇인지. 어린 괴테가 살았던 집. 2층에 있는 창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자국이 하나 있다. 사실 이 창문은 집을 지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창문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괴테의 아버지는 일부러 창문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그가 어린 괴테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창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렇다. 창문에서 보면 큰 길가가 훤히 보여서 어린 괴테가 등교하는 모습과 하교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비난이나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는 게 없으니까. 여기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자. 그럼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인다. 창문을 유심히 관찰하면 창문 앞 팔을 기대는 나무 부분이 심하게 닳아있는 걸 알 수 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나무가 움푹 들어간 걸까? 그가 창문을 하나 더 만든 이유는 바로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돈만 생각하면 수많은 가정교사와 괴테의 멋진 집만 눈에 보이고, 돈이 아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창문 앞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인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평범한 것들이다. 아이의 재능을 깨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대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괴테의 재능을 깨웠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니까. 괴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괴테가 6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딱 책 10권만 읽었어요. 그 10권이 다 괴테 책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괴테를 제가 10년 동안 10권을 읽으면서 어떤 네. 걸 느꼈냐면, 괴테는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8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독일에서. 그때 독일은 문화적으로 후진국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쟁이 나서 청년들 취직이 힘들었고 시민들의 의식이 되게 수준이 낮았었고, 근데 네네. 괴테는 어떤 생각했냐면, 귀족이 아니었거든요. 귀족이 음. 아닌데 돈 많은 그냥 중산층이었어요. 네. 내가 귀족이라는 신분을 쟁취하겠다 오. 하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독일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독일 시민의 의식 수준도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거를 30살이 되기 전에 다 성취했어요. 27살 때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 돼서 귀족이 됐고 스스로, 네. 25살 때 젊은 베르테스품을 쓰면서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을 읽기 위해서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귀족들이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원전을 읽고 싶어서. 원조를 읽고 네, 싶어서. 그걸 느끼고 오. 싶어서. 그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괴테를 읽으면서 괴테가 성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 전파할 수 있으면 그때와 우리 상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국 상황이 취직이 힘들고 앞날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불안하고. 없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귀족도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을까, 열악한 환경에서. 네. 그걸 제가 전파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읽기 시작한 건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인문학 수업과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주나 인문학, 이렇게 2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괴테가 이제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시를 쓰고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필사의 힘이 아이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저는 필사를 왜 강조하냐면, 필사는 결국 연필로 본필로 쓰는 건데 내가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밟고 나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글을 쓰면서 차분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었는데, 네. 정신이 산만하고 이렇게 뭔가 제자리에 앉아서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글씨를 또박또박 쓰게 하면 아이들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냥 제 말을 듣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어요. 차분하게. 아, 네, 그걸 제가 봤죠. 읍스. 괴테 아버지 이야기도 여기에 좀 많이 인상 깊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네. 분이셨나요? 아버지는 돈은 진짜 많은데 귀족이 아니었잖아요. 네. 귀족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들 괴테를 귀족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네. 괴테는 원래 법률가였는데 다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처음에 제가 괴테 자서전이 있어요. 시와 진실이라고.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제가 지금도 갖고 왔지만 네. 항상 지방에 갈 때마다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이에요. 제가 가방을 이 책 때문에 갖고 다녀요. 책 하나만 모시고 다니느라고. 가방에 아무것도 백팩. 없어요. 네. 네, 아무것도 없고 이 책 하나만 있는데. 네네. 뭐 아, 지금 왜냐면- 가지고 오신 두꺼운 책. 네, 이게 한 800페이지 정도 책인데, 와. 네, 여기 보면 전 책을 읽을 때 목적을 갖고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이 1000페이지를 그냥 읽게 돼요. 읽으면 네.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근데 괴테는
나이가 83살 정도 때 돌아가셨는데 80살 때 정도에 이탈리아 기행이란 책 혹시 아세요? 37살 때 이탈리아에 갔던 것을 80살 때 책을 탈고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43년 동안 잊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 중심에 어떤 교육이 있었냐면 괴테 아버지가 괴테한테 영어도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괴테는 5개국을 했어. 10살 되기 전에. 근데 정말요? 그게 다 스스로 쟁취한 건데 괴테가 성서를 원전을 읽고 싶어서 히브리어하고 유대 독일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10살 정도쯤에. 어머.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네. 배우려고 해서 이제 아빠한테 가정교사 좀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잘 선택해서 배웠는데 괴테가 그 가정교사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이 괴테 자서에 나오는데 네. 읽기, 해석, 문법, 받아쓰기, 단어 외우기 등이 30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새 사건의 의미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더구나 우리는 아직 창세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뒷부분 나오는 것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화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의문의 답을 얻는 것보다도 의문을 내놓는 일이 더욱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질문의 중요성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읽기, 해석, 문법, 받아쓰기, 단어 외우기 이런 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괴테는 그게 아니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의미를 알면 저절로 언어는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10살 정도쯤에. 네, 시각이 그걸, 달랐구나. 네, 읽는 방법이 달랐죠. 그리고 괴테가 또 5개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최고의 영어 가정교사를 이렇게 채택해 줬는데 영어 교사 때문에 괴테는 영어에 대한 힘이 잃었어요. 왜요? 지금과 똑같은데 어. 우리가 뭐 예전에 막 성문 영어 기본 기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1장 투부정사, 2장 암기식. 명사. 네. 1장은 이제 거의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2장 넘어가고 진도를 빼는 거죠. 교사가. 그쵸. 네네. 결국 20장을 배웠는데 1장도 다 못 배운 거예요. 좀만 있으면 다 알 것 같은데 알 때는 말투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나고 괴테가 이제 혼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서간체 소설을 이제 쓰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언어 있잖아요. 네. 언어에 형제들 5명을 그게 보내요. 소설 내용 중에 그 구성이에요. 네. 5명 보내고 5명의 나라에 있는 각자의 형제가 독일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 언어로. 그러면 이제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겠죠. 네. 스스로 배워야 되겠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발레리나 강수진 아시죠? 발레리나 네, 강수진 씨 네, 아시죠? 네. 네, 그분의 책이 있어요. 나는 내일 네. 기다리지 않는다. 네. 그 책을 내가 프로듀싱했어요. 독일에 날아가서 2주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서 프로듀싱했는데 네. 강수진 씨도 5개국을 해요.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5개국을 왜 하는지 아세요? 언어 자체가 아니고 그 언어의 문화까지 알아야지 그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멋지다. 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괴테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형제의 직업과 사는 곳을 다 다르게 했어요. 문화까지도 알고 싶어서 네. 배우고 싶어서 그 나라에 대한. 그게 괴테가 10살이 되기 전에 다 마무리했던 것들인데 우리는 뭐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거의 다, 불가능이죠 사실. 네,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면 괴테가 어. 지금까지 현존했던 인물 중에 IQ 세계 1위거든요. 196인가 그 정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괴테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능이 뛰어났다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 의식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는 글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되게 사람의 자존심과 성격을 자극하는 말이라는 사실이다. 자극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서툰 자극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자극을 주기보다는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지 않고는 공부를 할 수 없다. 독서는 공부의 기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책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휴가에 읽을 책 한 권만 골라주세요. 최고의 책을 한 권 고른다면 어떤 책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럴 때면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휴가 기간 동안 당신은 한 끼만 먹을 건가요? 밥은 3끼를 챙겨 먹으면서 왜 책은
한 권만 골라달라고 말하는 건가요? 물론 책을 읽는 그 자체는 아름답다. 최고의 책을 한 권 골라달라고 말하는 그 의미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이 틀렸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다. 음식은 몸을 위한 양식이고 책은 마음을 위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음식도, 인당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음식도 한 끼로 평생을 배부르게 할 순 없다. 책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것처럼 책도 정기적으로 마음에 공급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확고하고도 올바른 의지를 갖춘 뒤에 반드시 공부의 기본이 되는 독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는 말이 지식을 쉽게 얻으려는 마음과 가볍게 바라보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서 독서와 공부의 질을 높이려는 그의 열망을 담은 문장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제가 이 강의를 끝마치고 나면 강의를 들을 때는 되게 우아하게 앉아 계시다가 끝나고 네. 나면 저한테 급하게 달려오셔서 우리 아이 영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근데 결국 공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공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배우면 어떻게 어떤 아이들은 열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하나도 잘 몰라서 빌빌대는데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냐면 하나에서 열을 보는 거죠. 하나의 갈래에서 10갈래를 낼 수 있는 거고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가르치려고 하면 실패할 것이고 함께 하려고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식과 공부나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한 번은 유럽에 한번 놀러 가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맞벌이하는 가정이 한 10일 정도 휴가를 냈어요. 엄청 많이 낸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쵸. 엄청나게 힘들게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를 내고 아이랑 같이 유럽에 갔어요. 네. 왜냐하면 그 딸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파리에 갔는데 그 차를 빌려서 이렇게 렌트해서 했는데 딱 블로그 길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공동묘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엑셀 밟아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맛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 공동묘지가 어떤 공동묘지냐면 거기가 바로 피카소가 묻힌 무덤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그거에 엑셀을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어머 웬일이야. 네,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맛집 간 거잖아요. 맛집 간 거죠. 그 맛집 가서도 무조건 뭐 좋은 거 사주고 이런 거 좋아할 줄 아는데 아이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좀 멋있는 곳에 가서 비싼 거 먹은 게 아니고 그날 엄마가 너무 급하게 스파이트를 먹다가 소스가 입에 튀었다. 입에 튄 그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게 소중한 거니까 추억이니까. 맞아요. 그게 공부가 되는데 너 이거 얼마인지 알아? 엄청 비싼 거야.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거야. 열심히 다 먹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겠죠. 체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식은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된 게 뒤에 살짝 나오는데 거기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와요. 공부에 대한 의지를 끌어올리는 교육법 네.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부에 대한 의지를 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가님? 되게 어려운 거죠. 저도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었는데 네. 지금 보면 많은 어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근데 못 가죠. 다시 해도 네, 못 갈 것 못 같아요. 가죠. 똑같아요. 네, 네. 나이만 들었지 뭐 못 가는데 왜 못 갈까요? 지금 하는 어른들이 하는 공부는 세상이 시킨 거예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 시킨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정말 스스로 새벽까지 자격증 공부하고 토플 토익 시험 본다고 자기 주도가 아니에요. 남이 시킨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자기 주도가 아니었고 그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돌아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네. 저는 글쓰기, 말하기, 읽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아이가 내면이 튼튼해지고 내면이 튼튼한 아이는 저절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거 좀 파고들고 몰입하고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게 되니까. 제가 필리핀 빈민가에 한번 가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네. 가장 낮은 데 피는 꽃이라고 필리핀 빈민가 그 세계적인 도시 빈민가인데 그 아이들은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거 찾아 먹는 아이들인데 네. 아이들이 쓰레기 뒤져 먹다가 공부할 시간엔 공부를 해요. 연필도 없고 뭐 노트도 없는데 네. 쓰레기를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최고 대학을 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건. 그 아이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 10살도 안 된 아이가.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일상에서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재를 키웠어요. 얼마 전까지. 가지요? 가재. 가재. 살아있는 가재. 어. 다 키우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네, 가재가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네. 가재인데 그 가재를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 이름이 김종원이거든요. 네. 김가재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네, 그래야 소중해지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김가재가 탈피를 해요. 탈피를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처음에 몰랐죠. 근데 3번 탈피하는 과정에서 제가 탈피 이제 내일 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탈피하면 얘네들이 되게 무서워해서 숨어 있어요. 껍질이 연약하니까 네.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단단해질 때까지. 그것도 제가 이해하게 되고 검색해 보게 돼요. 왜 이럴까요? 왜 숨어 있나요? 어디가 아픈 게 아닐까요? 이때는 먹이를 뭐 줘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아이한테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아이가 이 가재를 살리기 위해서 검색을 해요.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네. 가재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탈피한 것을 가재가 다 먹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이 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이 없어서 리포터 숙제를 내주면 지식인을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보고 누가 답을 써주면 더 짧게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무례해요. 네. 네. 답을 아껴주는데 그것도 요약을 못해요. 어. 자기 지식이 아니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걸 이제 벗어나서 아이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네. 저절로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작은 나무 꽃송이라도 아이가 직접 키우게 해보는 것 그리고 금붕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아이가 직접 기르게 하면서 붕어를 기르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밥도 줘야 되고 물도 갈아야 되고. 물 가는 게 진짜 귀찮아요. 근데 물 갈다가 막 붕어 막 변기에 빠지고 막 구해주려고 하는데 스스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모래 하나하나 다 씻어줘야 맞아, 되고 맞아요. 물도 며칠 묵히고 줘야 되고 묵히는 과정에서 자기 정성을 이렇게 담는 깊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걸 알면서 하나하나 저절로 배우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방금 가재 얘기하셨잖아요. 네. 가재를 이렇게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꽂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막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는 전체적인 주제에서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은 무엇인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라.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무너진다. 자신이 사는 세상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한 경쟁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오직 하나, 독창성을 길러줘야 한다. 독창성은 나를 나로 살게 하는 힘이고 유일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 중에 한 명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미숙아로 태어났다. 불행한 환경에서 허약한 몸으로 태어난 그를 최고의 시인으로 만들어준 건 고독에서 기른 독창성이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바라봐도
그는 다른 것을 썼다. 그가 쓴 글은 남달랐다. 하지만 릴케가 다른 천재 시인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천부적인 재능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썼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점이 우리에겐 더욱더 안심이 된다. 누구나 노력으로 릴케처럼 독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릴케가 알려준 독창성을 기르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비평적인 글은 읽지 마라. 그런 글은 억지로 어느 한쪽을 편드는 생명력이 없는 교활한 언어 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되도록 비평보다는 긍정의 시선으로 좋은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글을 자주 읽는 게 좋다. 창조는 언제나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선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2번째, 옳다고 믿는다면 내면의 말을 따르라. 내면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지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독창성을 기르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괴테를 연구하면서 계속 사색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사색이 뭘까를 제가 2년 전에 드디어 알게 됐는데 전 모든 단어를 다 제 삶에 대입해서 재정의하거든요. 사색과 생각은 영어로는 똑같아요. think. 근데 한글로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 생각해봤더니 생각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쌓는 거고 사색은 배제하는 건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 정보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게 답이 될 수 있는 하나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색인데 저는 사색은 고독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길을 걷다가 엄마 친구를 만나면 엄마가 저를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조원이는 내성적이야. 갑자기 전 아무것도 아니는데 내성적인 아이가 돼버리는. 나는 내성적이고 내성적이 나쁜 거야. 목소리 크게 내야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으면 내성적이니까 놀기 싫어도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저는 맨날 밖에 나 놀고 오라고 좀 집에만 있지 말고 또 나가서 저녁 늦게 오라고 좀 너무 빨리 왔다고 다시 내보내고 막 그랬어요. 네. 난 왜 계속 나가야 될까?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본인의 이제 바람을 네. 좋은 의도인데 어울리지 못하는 거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저도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먼저 제가 아이를 만나기 전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저는 완전 괴물 같아요. 아이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근데 만나면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쵸.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이 사랑하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부분만 되게 그렇게 확대해서 보시는데 네.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혼자 노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혼자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 여러 명이 있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너 쟤랑 같이 놀아. 쟤 혼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네. 혼자 왜 있어? 같이 놀아야지. 일로 와. 너 심심했지? 이렇게 그러는데 안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구석에 있는 거는 아이가 자기만의 구석을 만든 거 생각을 해요. 네. 자기 색을 만드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그룹핑하고 같이 있게 하고 제가 이어령 박사랑 같이 대담을 1년에 한 몇 번씩 하는데 같이 네. 찾아가서 이어령 박사 항상 얘기하죠. 뭐 태어났을 땐 누구나 천재인데 부모가 가리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가리고 밖에 나오면 사회가 가리고 하면서 천재성이 다 가려진다. 근데 그걸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는 혼자 있는 힘, 고독한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안 되는 거 내지는 막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발현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저 아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저도 되게 막 나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직업은 제가 뭐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방송을 맞아요. 하는데 되게 내성적이에요. 저희 엄마가 반장선거로 꼭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엄마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맞아요. 세계 어느 나라의 동전이든 유심히 살펴보면 가장자리가 평평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튀어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왜 동전의 가장자리를 그렇게 만든 걸까? 아이와 함께 생각해보자. 모든 현상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동전 가장자리에 난 톱니바퀴 모양은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했다. 과거에는 동전을 실제로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벌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주화의 가장자리를 몰래 깎아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겼고, 조금만 긁어내도 금방 주화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톱니바퀴가 없는 돈은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 했고, 불량 동전이 유통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여기까지는 아이 입장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개다. 이때 한국의 실상을 알려주며 관심을 증폭시켜주면 스스로 동전을 찾아 톱니바퀴 숫자를 헤아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색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구한 말부터 동전의 테두리를 톱니 형태로 만들었고, 현재 사용하는 동전의 톱니바퀴 숫자는 액면에 따라 모두 다른데 50원짜리에는 톱니바퀴가 109개, 100원짜리에는 110개, 500원짜리에는 120개로 구성되어 있다. 더 상황을 몰입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질문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이어가면 좋다. 대체 누가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낸 걸까? 톱니형 테두리를 처음 만든 사람,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저 과학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매우 다양한 일을 했는데, 정계에 진출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말년에는 왕립조폐국 장관을 맡기도 했다. 당시 금화나 은화를 조금씩 깎아내 빼돌리는 화폐 훼손 행위가 빈번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뉴턴의 아이디어로 동전 테두리에 톱니를 넣기 시작한 것이다. 뉴턴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몰입에 있다. 몰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것을 집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의식 자체를 바꿔준다는 데 있다. 몰입하는 사람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진다. 여기 무언가 있다. 반드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물을 관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사물의 양면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다.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같은 사물에서 다른 면을 발견해내는 힘이다. 그래서 뉴턴은 대상에 몰입하는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했다. 걷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내내 생각의 코드를 뽑지 않았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발견의 비법은 멈추지 않고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의 창조력의 근원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힘의 합이라고 밝혔다. 읍스. 뉴턴의 사색법에 대해서 몰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뉴턴처럼 그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키울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바로 제가 부모 인문학 수업을 쓴 계기인데, 그 책을 왜 썼냐면 전 모든 책은 한 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한 줄이 남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읽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 부모 인문학 수업 한 줄이 뭐냐면, 톨스토이 8살 때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몰려와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토끼가 무슨 색이죠? 토끼가 흰색이죠, 보통. 네, 토끼가 흰색인데 톨스토이가 빨간색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톨스토이야, 세상에 빨간 토끼가 어딨니? 그렇게 말해보니까 어린 톨스토이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는 없지만 스케치북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대박. 스케치북 안에 있다. 네. 그러니까 내 세상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 어른들도 할 수 없는 대답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괴테도 마찬가지인데, 괴테가 살던 시대에 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위대한 극작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당신과 괴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과 실러 중에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다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그쵸. 순서 나누려고. 근데 괴테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두 명이 동시에 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닌가. 거기서 만족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요리를 잘 피해 나가면서 현명하게 센스 있네요. 대답한 거죠. 그래서 음. 요즘 세상에 제가 괴테가 명언이 되게 많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 맞아요. 노하지 말라. 그것도 괴테고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이유는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멋있어요. 다 괴테 얘기인데 음. 요즘 태어났으면 진짜 파워 트위터 리안이 됐겠죠. 그렇죠. 진짜 140자 안에 최고로 당긴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그 한 줄을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면 뭐든지 그 한 줄에 다양한 것을 연결시켜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제가 또 쓰기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다윈이 뭐 그냥 진화론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유명한데 네. 다윈이 집 안에서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들이랑 아이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곤충, 유충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프라이팬 위에 얹어놓고 막 다 분해하고 막 이렇게 온 집안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부인이 되게 싫어했겠죠. 네. 부인은 그걸 참아냈어요. 부인은 인내를 담당했고, 네 다인은 아이들 6명과 같이 그걸 실험했어요. 중요한 거는 실험하고 그걸 책으로 아이들과 같이 썼어요. 같이 공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유튜브 좋아하잖아요. 네. 유튜브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현실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4학년 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다들 쓰니까. 네. 보통.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되고 세상이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하거든요. 또 유괴 일어날 때마다. 그렇죠. 그 어쩔 수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교육에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유튜브를 아이들이 요즘 보면서 네. 유튜브를 그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노열티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유튜브 좋아하는 아이한테 물어보면 너도 유튜브 하나 만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교육하다 보면 네. 넌 꿈이 뭐니 그러면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 이런 거. 네. 그럼 세상에 평범한 직장인은 없어. 네가 평범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맞아요. 네. 직장인이 왜 평범해? 특별할 수도 있고. 엄청 위대한 거죠. 네. 네. 너도 유튜브 할 수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괴테는 부자라서 많이 뒷받침해줬다. 근데 괴테 아버지가 그 괴테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많이 고민했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그려줬어요. 아니면 프린팅 해주든지. 네. 우린 복사해서 주면 돼요. 그 그림 비싼 거 살 수 없으면 출력해서 주면 돼요. 네.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아이를 좀 생각하면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내서 보여주면 될 것 같고 네.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같이 만드는 거 아빠랑 같이 하는 유튜브. 그리고 저는 글쓰기도 하면 좋겠어요. 왜 좋냐면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성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이런 게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프로 다이어터가 있잖아요. 맨날 실패하니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하는 거 프로 다이어터로 하는데 매일매일. 네. 그걸 보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말을 못했던 사람이 계속 실패하면서 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나운서가 결국 되는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의 전문가는 그 일을 가장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네. 진짜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하게 된 거는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 잘하고 싶다는. 잘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렇죠.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고 네. 잘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저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그 유튜브에 대한 책 아니면 아이와 함께 아까 유럽 얘기도 했잖아요. 여행 얘기도 했잖아요. 네. 아이와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가는 얘기를 책으로 쓸 수 있어요. 괜찮네요. 충분히. 네. 그 나오면 팔려요. 팔리는데 제가 아이와 함께하는 인문학 네. 유럽 여행. 네, 네. 인문학 여행. 여행. 독일 편, 이탈리아 편, 프랑스 편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요? 네, 시리즈를 만들면 그 인쇄 가지고 여행 다니면 돼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약간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뭔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네.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 네. 이런 게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랬거든요. 엄마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서적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하는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두 번째 에피소드는 2주 후에 만나요.
공주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r name.